그날 아침도 사실은 별일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제 인생의 균열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 번도 크게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급여가 아깝지 않도록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이했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이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한 것들을 하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고 인생 2막이 열릴 거라 믿었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아내가 내려준 커피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구나. 신문을 펴고 커피를 홀짝이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젊을 땐 늘 시간에 쫓겨 기사 제목만 후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사설도 읽고 글귀를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치우던 아내가 제 쪽을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아내, 당신 오늘도 신문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나 오늘도라니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아내, 퇴직했으면 뭐라도 좀 하지. 아침부터 앉아서 신문만 읽으니 보기 싫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저는 그저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내의 눈에는 달리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퇴직했잖아.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나? 쉬는 건 좋은데 당신이 집에 있으니 내가 더 피곤하다니까.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분명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같이 가고 둘만의 시간을 즐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부담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괜히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평소엔 잘하지 않던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밥그릇을 씻고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했지요. 아내가 고마워하겠지. 오늘은 칭찬을 듣겠지.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릇에 물 자국이 그대로잖아. 내가 다시 해야겠네. 다음엔 더 잘할게. 아니, 그냥 하지 마요. 내가 2번 일하는 꼴이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못마땅해했고 결국 다시 본인이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역할을 잃었구나. 시간이 갈수록 사소한 것조차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면 아내는 노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며 비꼬았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으면 한가하니 좋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말에 낚시를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낚시? 그럴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좀 도와요.
당신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 놀 궁리만 하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괜히 맞서 싸우면 더 큰 소란이 될 게 뻔했거든요. 대신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30년 동안 일해서 가정지탱했고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생활할 만큼 준비했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서글픔이 차올랐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집 안에서는 제가 하루아침에 잉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날 이후 제 평화롭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집안에 있는 제 모습이 답답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도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건 청소였습니다. 평생 직장에만 매달려 살아서 집안일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배우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청소기를 꺼내들고 구석구석을 밀고 당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마친 뒤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속으로는 오늘은 칭찬을 듣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먼지가 여기저기 그대로인데 무슨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구석구석 다 밀었는데.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당신이 하면 더 지저분해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한 일이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아내의 불만만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인정해주겠지라는 제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빨래에 도전했습니다. 세탁기를 제대로 돌려본 적이 없었기에 설명서를 꺼내 들여다보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소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옷을 정리해 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이렇게 구겨서 널면 누가 입어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말 한마디 했다가는 괜한 싸움으로 번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뭘 이렇게까지 못난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서글픔이 차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는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남편이 둘이나 있는 줄 알아? 하나는 돈 벌어오고 하나는 집안일 다 해주고. 근데 우리 집은 뭐야? 둘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고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퇴직 전에는 그래도 가장의 체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번에는 아내가 조금은 고마워하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자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걸 왜 다 사왔어요? 쓸데없는 것만 골라왔네. 우리 집에 이미 다 있는 건데. 몰랐네.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와주려는 노력조차 불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아내는 당신은 집이 놀이터예요. 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면 은퇴했으니 집에 좀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빈둥빈둥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저의 행동은 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탁에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는데 아내가 대뜸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엄마, 그래도 아빠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게 놔두면 안 돼요. 쉬기는 뭘 쉬어. 집안일도 못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짐덩어리야.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 식탁 위에서조차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비어버린 눈빛. 세월은 제 몸만 늙게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자존심까지 바스러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제게 잠시의 휴식은 당연한 보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조차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디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 작은 갈등들은 결국 더 큰 파국으로 향하는 전조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불청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마음속에는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자존심이 상했고 집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된 존재가 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면 아내는 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아침부터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반박했다가 또다시 싸움이 커질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신문 보는 것조차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퇴 전에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저는 혼자서 간단한 요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넣거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여보기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꽤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평가는 늘 차가웠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국물은 짜고 건더기는 덜 익었고. 괜히 손대지 말고 그냥 제가 할게요. 그때마다 제 손끝에서 움찔하며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혼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던 취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낚시, 서예, 기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낚시채비를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사느라 돈을 또 얼마나 썼대요. 취미는 무슨 취미예요.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세요. 저는 도로 낚싯대를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하세요. 연금만 타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돈만 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했고 정년을 맞아 나름의 보상으로 연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흘린 세월과 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돈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꺾은 순간은 가족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가 요즘 하는 거라곤 신문 보고 TV 보고 집안일 서툴게 하다 망치는 것뿐이야. 내가 너희까지 불러서 하소연을 하네. 엄마,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열심히는 무슨 그냥 짐덩어리죠. 연금 타서 쓰는 돈도 아깝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능한 아버지로 쓸모없는 가장으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나는 짐이었고 아이들의 눈에도 나는 초라한 아버지로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집 안의 공기를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몇 마디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려 하면 아내는 짧게 대꾸하거나 한숨을 쉬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늘 싸늘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라디오를 켜놓고도 무슨 말이 흘러나오는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하루가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 없는 사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들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짐덩어리, 쓸모없는 사람, 연금도 아깝다. 이 세 마디는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삶의 가치가 단숨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혼자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은퇴 이후 줄이던 담배였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무엇일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낙인,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홀로 살아갈 생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나는 더 망가질 뿐이다. 내 삶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게 낫다.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느니 외롭더라도 나로서 살아가는 게 옳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결심이 내려앉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또다시 날카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빈둥빈둥하다가 집안일은 건드리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그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든가 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일을 새로 구하겠어. 그럼 뭐예요? 이제 평생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등을 밀어버리는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합시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방 안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갈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3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시작된 갈등, 인정받지 못한 노력, 아내의 모욕적인 말들, 가족 모임에서의 수치심. 변호사는 조용히 메모하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성인이시겠네요. 네, 다들 독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과 생활비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연금 반을 떼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 몫의 절반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존중받고 싶습니다. 저를 짐 취급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가슴속이 이상하게 후련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뭉겨있던 족쇄를 풀어낸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흩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되새기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 더는 서로 고통 주며 살 필요가 없어.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안 와요. 내일 당장 변호사와 다시 얘기할 거니 이혼 서류를 준비할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길이었고 잃어버린 제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제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벽지 냄새와 허전한 방 안의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집을 떠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는 밥 지어놓은 냄비 대신 텅 빈 찬장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걸 내가 직접 해야 하는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뒤늦게 실감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밥을 지어보려 했습니다. 쌀을 씻고 전기밥솥에 넣었는데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눈짐작으로 맞췄는데 결과는 끈적이고 설익은 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뜨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밥 하나 제대로 못 짓다니. 참 한심한 꼴이로군. 하지만 동시에 묘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밥짓기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젊은이가 차분히 설명하는 것을 따라하며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밥이 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할 수 있잖아. 작은 성취감이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의 다른 부분들도 낯설었습니다. 빨래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몰라 흰 셔츠와 청바지를 함께 돌렸다가 셔츠가 푸른 빛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배움이다.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저는 집안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놓아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심히 시계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베개를 적신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 의문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이제는 모욕당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근처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처음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던 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만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밤에는 손님도 많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는데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짧은 주고받음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희미한 별빛이 남아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래, 나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이 제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배우고 기타 학원에 다녔습니다. 서툰 손가락이 줄 위에서 버벅거렸지만 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즐기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제 인생 전체를 향한 위로 같았습니다. 저는 기타줄을 다시 튕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내 인생의 멜로디는 끝나지 않았다. 이혼 이후의 삶은 두렵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와 실패뿐이었지만 작은 성취들이 쌓이며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서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홀로서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는 조금씩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혼자가 된 상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서서히 제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다. 아내의 눈치도 잔소리도 없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 깨달음은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견뎌온 억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도전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일이었기에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이 고등어 오늘 잡아온 거예요. 사과 맛 좀 보세요. 달콤합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3마리 10,000원이에요. 싱싱해요. 그럼 2마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특별히 드릴게요. 그 짧은 대화에 저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흥정하며 물건을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삶이지.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입맛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 또 다른 자유는 시간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일정에 맞추어 움직였고 늘 지적과 간섭 속에 시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뺨을 스치면 제 마음속도 함께 맑아졌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다그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여행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저는 기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에 갔습니다. 은퇴 전에는 늘 바쁘고 은퇴 후에는 아내 눈치 때문에 엄두조차 못 내던 일이었습니다. 역에 내리자 푸른 바다가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갈매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다. 단순하지만 내 마음이 평화로운 삶. 그 순간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또 다른 얼굴도 있었습니다.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구속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으면 제가 굶는 것이었고 병이 나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자유를 무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임마저도 내 몫이니까 내 삶이 더 단단해지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 책임은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음식의 영양을 따져서 장을 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유는 새로운 인간관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편의점에 오는 단골 손님 중에는 밤마다 들러 짧은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 준비에 고민을 털어놓았고 어떤 중년 남성은 가족 문제를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타인과 새로운 연결을 맺으며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처음엔 쓰라린 패배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열어준 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세월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된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타줄을 튕기며 가늘지만 분명한 울림 속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멜로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그래,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다. 늦게라도 이 자유를 찾은 건 다행이었다. 이혼 후 자유를 맛보며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제 앞에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새로운 연결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린 채 살아온 저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항상 소주 한 병과 안주거리를 사가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일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손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나실 때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는 근처 경로당에서 소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둑도 두고 등산도 하고 가끔은 노래방에도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온 저는 낯선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만의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경로당에 들어서자 5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런 자리가 서툽니다만. 다 그렇지요. 천천히 친해지면 됩니다. 그날은 바둑판을 앞에 두고 앉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바둑 실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들은 웃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들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땀이 흐르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맛에 산에 오는 겁니다. 속이 뻥 뚫리지요. 정말 그렇네요. 오래간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장치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타 학원에서 함께 배우던 수강생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70세가 넘어서 기타를 시작한 분도 있었고 손주들에게 연주해주고 싶어 연습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더 하겠냐 싶었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 참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딱 제 시간이더군요. 그 말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한 여성 수강생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다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허전했어요.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그런데 기타를 배우니까 하루가 조금은 채워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혼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공감이 쌓여갔습니다. 그 대화는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아내의 시선에 눌려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를 느낍니다.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 견딜만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웃음,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다시 맛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유를 찾았다 해도 그 자유가 더 빛나려면 반드시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맞다, 인생은 혼자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사람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 깨달음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막은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성숙과 변화를 다루게 되리라는 것을. 새로운 인간관계가 제 삶에 스며들면서 저는 점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로당 모임과 기타 학원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산행을 다니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눌 때 과거의 상처와 고독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죠. 저도 젊었을 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은 것을 참았고 결국 혼자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만나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과거에 억눌린 감정과 외로움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기타 학원에서 함께 연습하며 서로의 연주를 칭찬하고 때로는 작은 실수를 웃으며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코드 연결이 좀 서툴렀네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손이 안 따라갔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힘들지만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결국 흐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치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회원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산책로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였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 마음속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도 해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하니까 즐겁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음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와 걷던 작은 골목길에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공연을 보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요. 감정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큰 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묵직한 돌이 하나씩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상처와 외로움이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치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로당 모임 중 한 회원이 건강 문제로 혼자 집에만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도왔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산책도 같이 나갔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도 함께 있으니 즐겁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치유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눌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삶의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전보다 마음이 단단하고 성숙해졌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와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던 날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삶이란 결국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치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는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성숙과 치유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상처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제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하루가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활력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원들과 함께 계절 꽃꽂이와 다과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꽃을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셨네요. 손재주가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즐겁습니다. 같이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혼자였다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기쁨은 혼자가 아닌 서로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녀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골목길을 걷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계획과 미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외로움과 후회가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묵은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로당 회원들과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가 마을의 조용한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노래하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네요. 바람도 좋고 경치도 훌륭합니다. 네, 이런 순간이 있으니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순간들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함께 느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차 맛있네요. 당신 손맛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즐기니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같이 하면 작은 일도 특별해지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희망과 안정감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이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우연히 동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주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놀아주는 과정에서 저는 순수한 즐거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같이 해요.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우와, 재밌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항상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은 사랑과 나눔으로 채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뀌어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고통과 상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웃고 나누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였습니다.